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우리가 혹하는 이유.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The Life-Changing Science of Detecting Bullshit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인생을 바꾸는 거짓말 탐지의 과학입니다. 지은이는 사회심리학자 존 페트로첼리입니다. 온라인 조사 기관인 유고부가 미국 성인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믿나요? 평평하다고 믿나요? 라고 묻자 응답자의 84%만 지구는 확실히 둥글다고 대답했다. 5%는 둥글다는 말을 의심한다고 대답했고 2%는 평평하다고 대답했으며 7%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려면 수십 년 동안 실시된 우주 탐사를 위조하는 전 세계적 음모, 과학의 많은 분야에 대한 부정, 새로운 힘과 자연 법칙의 발견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진실과 진짜 증거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고방식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 개소리만 하면 된다.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 직접 실험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뿐더러 비용도 시간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를 지날 때, 즉 월식일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 세계적으로 일출과 일몰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일몰 때 사람들의 시야, 다른 행성의 모양, 전 세계 우주 연구 프로그램들이 수집한 방대한 양의 위성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각종 연구 자료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같이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지만 진실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애초에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란 쉽지 않다. 만약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진짜 모습을 감추려는 음모에 가담했을지 모른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희망하면서 객관적인 관찰 내용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과학자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방법은 어떻게 작용할까? 첫째, 과학자는 사물을 관찰하고 자신이 관찰한 대상에 대해 이론을 세우고 시험 가능한 설명을 발전시킨다. 이것이 가설이다. 과학자는 자신이 세운 가설에 적합한 진정한 증거를 찾는데 관심을 쏟는다. 가설을 토대로 예측하고 가설을 최대한 엄격하게 시험하도록 고안한 공정한 시험 절차를 거친다. 과학자는 가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증거를 찾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가설을 반박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 가설 제안자와 다른 독립적인 과학자들이 실시하는 이러한 유형의 매우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후라야 가설이 진실에 가까우리라는 결론을 임시로 내릴 수 있다. 과학자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나서 자신의 결론과 의견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취약성의 신호가 아니라 사실 과학적인 방법의 본질적 특성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가짜뉴스, 소셜미디어상의 단편적인 의견들, 흥미롭지만 사실인지 입증되지 않은 이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과학, 회의론, 고풍스러운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고 있다. 과학적 추리와 비판적 사고는 진실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훌륭한 도구이다. 과학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고 천연두를 퇴치하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엑스레이를 개발했다. 수조 마일 떨어진 은하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었고
전자유도장치를 발명했으며 초당 20경 자릿수를 계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 과학은 우리를 독단, 미신, 개소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나는 실험 사회심리학 교수로서 개소리를 연구한다. 누구나 그렇듯 나도 개소리꾼들에게 평생 둘러싸여 살았다. 개소리는 의도나 인식과 상관없이 진실, 진정한 증거, 확립된 지식과 거의 또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이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나는 명왕성의 지위를 놓고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맙소사, 명왕성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치자. 내가 행성의 정의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증거가 내 주장을 지지하든 반박하든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개소리꾼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며 경솔하게 여긴다. 개소리꾼과 거짓말쟁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동기와 관계가 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숨기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현실을 왜곡해 묘사하고 거짓말을 기억하려 한다. 반면 개소리꾼은 실제로 자신의 개소리를 믿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와 언론인은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우리 중에도 그런 큰 개소리꾼들이 예외 없이 섞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 속 그들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교류하며 상호작용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개소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개소리에 노출됐다는 의심이 들 때 만약 내가 들은 말이 거짓일 경우 일어날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면 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와인 사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와인 라벨은 향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아로마나 부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와인의 알코올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 바디나 무게를 사용한다. 풍미가 얼마나 상큼한지, 산도가 얼마나 있는지 묘사하기 위해 바삭함이나 부드러움을 사용한다. 즙이 많다거나 쫄깃하다거나 억세다거나 섬세하다거나 오크향이 난다 등의 표현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지적 만족감을 준다는 표현을 좋아한다. 몹시 추운 한겨울에 흡족함을 안겨준다거나 흥미롭다거나 긴장을 풀어준다거나 아늑한 시골 벽난로를 연상시킨다는 와인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묘사들은 정확하고 유용한가? 로버트 호지스는 험볼트 주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고 캘리포니아 북서부에 있는 필드브룩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1976년 세워진 필드브룩 와이너리는 소규모로 꾸준히 운영되며 매년 와인 1,500상자를 판매하고 와인 품평회에 출전해 많은 상을 받았다. 호지스는 자신이 만든 와인이 한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땄지만 다른 대회에서는 형편없는 성적을 거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대회 데이터를 입수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호지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메달이 무작위로 수여되는 것처럼 보여서 각 와인이 특정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확률은 약 9%였던 것이다. 직접 실험에 나선 호지스는 전문가 3명을 초빙해 눈을 가리고 각자에게 와인 3잔을 시음하게 했다. 그들이 매긴 와인 평점의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점이었다. 샘플은 모두 같은 와인병에서 따랐다. 그런데 한 전문가는 92점을 매겼고 다른 전문가는 88점이나 96점을 매겼다. 호지슨이 나중에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캘리포니아주 와인 품평회의 대회 심사위원들은 당해에는 매우 일관성 있게 채점했지만 다른 해에는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것은 특정 해에 보였던 일관성 있는 채점이 우연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연구자 프레데리크 브로셰는 와인 비평가들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와인 전문가 54명에게 레드 와인 한 잔과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시음하게 하고 어떤 맛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와인 두 잔은 같은 화이트 와인이었고 레드 와인은 식용 색소로 물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소위 전문가들은 브로셰의 레드 와인을 마시고 나서 레드 와인의 특징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해 잼 같다거나 으깬 붉은색 과일에서 퍼지는 풍미를 담았다고 묘사했다. 전문가 54명 중 단 한 명도 레드 와인이 실제로는 화이트 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이 일관성 없이 채점한다면, 식용 색소에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사람들은 보통 와인의 맛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와인은 놔뒀다가 마시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지도 모르겠다. 와인 맛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더 이상 값싼 와인을 사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크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용과 판매 가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소매 마크업은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차이로 계산한다. 내 기준점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승인받은 소매 마크업이 50에서 100%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매업체가 제품을 제공하거나 배송하느라 쓰는 비용의 약 2배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때 사업비를 충당하고 합리적 이익을 내는 수준을 넘어서면 개소리 마크업이다. 많은 신용 사기는 피해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순수한 거짓말을 한다. 많은 신용 사기는 피해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순수한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이것이 개소리 마크업인 이유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라는 더 바람직한 방법 대신 개소리 마크업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로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이유 1.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자신의 세계관이나 자신이 바라는 상황과 개소리가 일치할 때 진실보다 개소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흔히 사람들은 지구기온 상승으로 빙산이 녹고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위험한 메탄가스가 해저에서 끓어오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지구온난화가 거짓이라고 믿는 쪽을 선호한다. 이유 2. 사실로 가정하는 경향. 사람들은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인다. 의사소통을 할 때 역시 진위 여부보다는 일단 상대방 말을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소극적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게도 일단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유 3.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 사회심리적 증거를 추적해보면 사람들은 설명을 자주 지어내면서도 어째서 그렇게 느끼는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내가 연구실에서 조사한 다음 사례를 생각해보자. 노먼은 말투가 부드럽고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다. 큰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족 모텔을 운영한다. 이따금씩 노먼은
여성용 가발을 쓰고 어머니가 입던 옷을 입는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먼은 어머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지하실 의자에 앉혀놓았다. 그는 때로 어머니에게 말을 걸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한다. 기괴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행동으로 노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은 없다. 노먼이 어머니의 시신을 지하실에 안치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묻어두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먼이 어머니의 시신을 지하실에 계속 보관해도 괜찮은가?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도덕성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지하실에 보관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은 대개 증거에 기반하기보다는 감정에 근거하며 직관적일 때가 많다. 모르겠네요.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못된 행동인 것만은 분명해요. 라고 말한다. 연구 참가자들이 보인 반응은 사람들이 이유를 잘 모르거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이성적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믿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직관과 느낌이 판단과 결정을 형성하고 추론은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중에 따라온다. 문제는 말로 표현하기 가장 쉬운 이유가 자신의 판단과 느낌을 설명하는 진짜 이유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개소리라는 점이다. MBTI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격 테스트일 것이다. 연간 250만 명 이상이 MBTI 설문지를 완성하고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 89개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MBTI를 활용 중이다. 하지만 MBTI가 애초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닌데다 오락실 게임용으로 고안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MBTI는 1940년대 캐서린 쿡 브리그스와 그녀의 딸 이저벨 브리그스 마이어스가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개념론을 토대로 일종의 게임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융이 체계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론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융은 사람들이 감각, 직관, 감정, 사고라는 4가지 주요 심리적 기능을 사용해 세상을 경험한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개소리다. 명확하고 관찰 가능한 표준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관찰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MBTI를 비판해온 수천 명의 심리학자 중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MBTI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랜트는 MBTI 설문지를 처음 완성했을 때 자신의 성격이 INTJ 유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몇 달 후 설문에 다시 참여하니 내 성격 유형이 ESFP로 나오더군요. 갑자기 파티꾼으로 둔갑한 거죠. MBTI는 과학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실행했을 때 신뢰할 수 없다는 악평을 듣는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을 때 성격 유형이 매번 다르게 나온다면 무언가 분명 잘못됐다는 반증이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MBTI를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데 지극히 호의적인데도 심리학계에서 앞서서 MBTI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통제된 연구에서 MBTI의 예측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군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예측하기 위해 MBTI를 사용하는 것은 성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업무 자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성격뿐 아니라 상황과 맥락이다. 행동과 수행은 개인과 개인이 처한 상황을 모두 이해해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요소이다. 따라서 성격 검사만으로는 행동과 수행을 설명할 수 없다. 성격 유형이 같은 사람이라도 맥락에 따라 행동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측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는데도 MBTI는 매년 250만 회 이상 실시되고 있고 매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만 1억 2,5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수치는 MBTI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수백 가지의 터무니없는 파생검사, 수천 명의 컨설턴트와 개인 코치들이 교육 워크숍을 실시한답시고 기업과 인사팀에 청구한 1만 달러 이상의 비용은 제한 것이다. 기업과 개인들은 그저 개소리를 해댈 뿐인 테스트에 수조 달러를 낭비하고 그 결과 채용이나 승진 같은 인사관리에서 도리어 피해를 입을 뿐이다. 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은 사람들 역시 제대로 된 피드백을 얻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아마도 개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러야 하는 가장 큰 대가는 주로 달갑지 않은 영향을 제거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애당초 그 영향을 생성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소리는 몇 초면 생성할 수 있지만 잘못이라고 입증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개소리를 무해하다면서 물리치기 전에 개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소리는 우리의 기억, 태도와 신념,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대가 1. 반복해서 노출되면 거짓도 진실로 기억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사실을 얼마나 진실처럼 느끼느냐는 그 사실을 얼마나 쉽게 기억해내느냐에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허위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남을 속이는 잘못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들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억 같은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한다. 이처럼 오류적 진실 효과는 거짓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진실일 리 없는 허황된 말을 반복하고 이를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퍼뜨리면 유권자들은 거짓을 사실로 믿기 시작한다. 대가 2. 잘못된 믿음을 만든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이러한 진실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소리는 진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므로 낮은 사고 능력, 즉 제시된 주장의 수나 개인의 매력 등 개소리꾼의 주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단순한 사고를 활성화한다. 증거에 근거한 의사소통은 진실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높은 사고 능력, 즉 논거의 핵심 측면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복잡한 사고를 활성화한다. 정보 소비자는 개소리의 근거에 믿음과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믿음과 비합리적 태도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가 3. 어리석은 의사결정과 막대한 피해. 1958년에서 1962년 발생한 이 참사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약 6배에 이르는 인명을 앗아갔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발단은 개소리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혁명가였던 마오쩌둥은 1949년 공산당을 창당했을 때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중국 공산당 주석으로
중국을 지배했다. 1958년에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 및 사회운동인 대약진 정책을 추진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취지는 중국을 농업경제에서 탈피시켜 공산주의 사회로 재건하기 위해서였다. 운동의 일환으로 마오쩌둥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빈곤한 시골에 산업시설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오쩌둥은 민간 농업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곡물 수확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4가지 해충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쥐, 파리, 모기, 참새, 박멸 캠페인이 펼쳐졌고 처음에는 그럴듯한 아이디어처럼 들렸다. 하지만 참새가 흉작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개소리였다. 아무도 4가지 해충이 정말 곡물 수확에 피해를 입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다만 해충을 제거하면 쉽게 곡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던 것이다. 1958년 5월까지 참새 약 431만 마리가 중국 전역에서 사라졌다. 16세인 양세문은 참새 둥지를 찾아내서 참새 2만 마리를 맨손으로 잡아 죽인 공로로 국민 영웅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참새를 비롯한 기타 유해 조류는 곡물을 쪼아먹기도 하지만 농작물의 병충해를 일으키는 곤충과 메뚜기들을 잡아먹기도 한다. 참새가 사라지자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충 피해로 밭이 눈에 띄게 황폐해지자 마오쩌둥은 1960년 4월 참새 소탕 작전을 중단하고 4가지 박멸 대상에서 참새를 빈대로 슬쩍 바꿨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62년 참새 소탕 작전으로 유발된 생태계 불균형이 결국 대기근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약진 정책은 남성과 여성, 아이를 포함해 약 3,6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굶어 죽인 인류 역사상 최대 기근이자 인재를 초래했다. 마침내 개소리의 먹구름이 걷히자 중국 정부는 참새 소탕 작전을 중단하고 소련에서 참새 25만 마리를 수입해 개체 수를 대대적으로 늘려나갔다. 참새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작물을 갉아먹는 곤충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곡물 밭이 서서히 비옥해졌으며 사람들이 아사하는 사태가 멈췄다. 오늘날에는 개소리에 면역이 생길 만큼 생겨 중국의 대기근 사태가 일어날 리 없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개소리다. 이러한 참사는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개소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적, 사회적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개소리에 취약한 사람은 부정직하다는 신호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상대적으로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개소리에 쉽게 흔들린다. 이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개소리가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개소리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고 명백히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자신은 개소리를 탐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사항을 알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어떤 자동차를 살지, 어떤 경력을 추구할지, 어떤 상대와 결혼할지,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선택할 때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싶어 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안전감을 느낄 때이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라더라도 실제로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누군가 개소리에 유별나게 취약하다 치자.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상황을 매우 쉽게 믿는 경향이 있고
신뢰성이나 진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단서를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단서가 명백할 때조차도 잘못된 전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실제 정보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성격에 대한 묘사를 믿게 만드는 것은 황당할 정도로 쉽다. 성격이 어떻든 누구라도 개소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을 개소리에 특별히 취약하게 만드는 독특한 성격 특성은 없으며 누구든 개소리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특정 주장을 믿는다. 이러한 태도가 논거를 증거인 양 생각하는 경향을 부채질해서 문제를 악화시킨다. 논거와 증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소리에 취약해지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논거를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은 간단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왜? 라는 질문을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면 된다. 우리는 어떻게? 라고 묻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직관적 사고자들과 비교했을 때 사변적 사고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일치하는 뉴스를 듣더라도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뜻밖이 아니다.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개소리를 믿는 것은 거짓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동기부여 추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게으른 사고방식 때문이다. 사람들이 개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때로 진실을 무시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사회적 동기부여는 소속의 욕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욕구,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끼려는 욕구 등이다. 이러한 무언의 욕구들 때문에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누가 먼저 버튼을 누를지 어색하게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개소리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가 주장하듯 기본적으로 폰지 사기 같은 수법이 통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룰 때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중과 매우 다른 개인적 신념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에게 맞추기 위해 대중이 표현하는 무분별한 의견에 공공연하게 동조한다. 대중과 비슷하게 행동함으로써 개소리에 취약한 상태로 남는 것은 소속감을 느끼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대중의 뜻에 거슬러 비판에 노출되는 것보다 상당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증거와 기존 지식을 엄격하게 고려해 신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정신적 긴장을 가리켜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개소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개소리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와 충돌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개소리가 틀렸음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지부조화가 나타나거나 애초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싶을 때 인지부조화를 줄이려고 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신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완강하게 밀어붙이고 정반대 증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라. 당신 자신을 돕고 싶다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라. 미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소얼. 부모가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이유는 여럿이지만 대개는 종교적, 개인적, 철학적 이유, 안전에 대한 우려, 의료진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면 아이들이 장질환이나 자폐증을 앓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백신 접종이 자폐증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백신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치밀한 사기성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연구를 최초로 실시한 사람은 평판을 잃은 전직 소화기 내과 전문의 앤드루 웨이크필드였다. 웨이크필드는 매우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인 란셋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한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홍역, 볼거리, 풍진의 3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접종하는 MMR 백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선데이 타임스 소속 탐사보도 기자인 브라이언 디어는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았다. 2004년까지 디어는 웨이크필드의 연구에 내포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심각한 윤리적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그 결과 란셋은 웨이크필드의 최초 논문을 철회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웨이크필드의 연구에 참가한 아동 12명 중 5명은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이미 발달 문제를 반영하는 병력을 가졌고 심지어 3명은 자폐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 웨이크필드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접하고 처음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연구자들이 많았는데도 영국과 미국의 부모들이 몹시 당황하며 백신 접종을 꺼리자 접종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양국에서 홍역, 볼거리, 풍진의 발병률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주요 학회지가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결국 아무 관계도 찾지 못했다. 아동 9만 5천 명 이상을 참가시킨 연구의 결과가 2015년 4월 미국 의학협회 학회지에 실렸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미 더 높은 위험군에 속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MMR 백신 접종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사이에 해로운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덴마크 아동 65만 7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연구를 실시한 연구자들은 내과 학회보에 논문을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본 연구는 MMR 백신 접종이 자폐증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취약한 아동에게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자폐증이 발병한 사례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한다. 웨이크필드는 결국 2010년 의사협회에서 제적당했고 부정직한 연구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비윤리적 행동, 위법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의료 행위를 금지당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백신 접종 거부자들은 웨이크필드의 악명 높은 사례 연구가 오랫동안 의심을 받고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거부하므로 홍역과 볼거리의 발병률은 계속 늘고 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증거, 과학보다 개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과학자와 진실 추구자보다는 동기로 부추김을 받은 개소리꾼들을 더욱 신뢰한다. 흉부외과 의사인 메오메트 오즈 박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도 좋은 예이다. 오즈 박사는 닥터 오즈 쇼를 진행하면서 매주 평일에 1시간씩 건강과 건강지향주의에 대해 토론한다. 2013년 3월 28일 오즈 박사는 이렇게 말하며 쇼를 시작했다. 여러분의 치아를 메울 때 사용되는 은으로 제작된 충전재에는 아마도 매우 유독한 물질인 수은이 함유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말감 충전재가 기억 상실부터 감정 변화, 불안, 심지어 자가 면역 장애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의학 연구의 결과와 충돌한다. 아말감 충전재는 안전하고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할 뿐 아니라 아말감에 함유된 수은은 온도계에 든 액체 수은과 다르다. 다른 재료와 섞여
아말감에 함유된 수은에는 독성을 배출할 위험성이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아말감 충전재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닥터 오즈쇼는 마땅히 진실을 전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시청자는 쇼에서 진실을 기대할 수 없다.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는 이렇게 추측했다.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개소리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이 가진 지식을 넘어서서 말을 많이 해야 할 의무를 느끼거나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개소리하려는 동기가 촉진된다. 즉, 사람들은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든 전혀 모르든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밝힐 의무를 느낄 때 기꺼이 개소리를 하는 것 같다. 프랑크푸르트 이론에서 밝히듯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타인이 없을 때 더욱 기꺼이 개소리를 한다. 자기 의견을 밝힐 의무가 없다고 느끼거나 개소리를 해서 무언가를 모면하기가 어려우리라 느낄 때 사람들은 개소리를 삼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라도 자기 의견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느끼거나 개소리를 해서 무언가를 모면할 수 있다고 느낄 때는 개소리할 동기가 증가한다. 자신이 해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밝힐 때 전문가는 정체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 의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또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도 이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렇게 썼다. 같은 생각을 보유한 커뮤니티가 뒷받침할 때 사람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어떤 명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개소리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상당히 쉽게 눈에 띈다. 그들은 누구든 기꺼이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자기 신념을 전파하고 남들마저 그 신념의 추종자로 만들려 하는 부류이다. 또 판단을 내릴 때 증거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자기 신념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낸다.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다스 베이더는 전형적으로 개소리하는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다스 베이더는 텔레파시의 힘을 이용하고 최면을 걸듯 상대방의 넋을 빼앗는 목소리를 사용해 다크사이드의 운명과 제국 통치에 대해 강박적으로 말한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누구든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스베이더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인 루크 스카이워커를 비롯해 모두를 다크사이드에 가담하라고 집요하게 설득하지만 정작 자신은 사악한 황제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증거와 확립된 지식을 무시하고 이와 더불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방에게 긍정적 인상을 남기거나 부정적 판단을 피하거나 이익을 얻거나 계획을 밀어붙이거나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에 만족하고 싶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동기가 맞물리면서 개소리가 발생한다. 일찍이 상담 심리학자로 훈련을 받을 당시에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집단 심리치료 시간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일 영위하는 사회생활이 집단 심리치료 시간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정 시점에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꽂히면 당신이 말할 차례가 된 것이다. 이때 말할 기회를 지나치게 많이 놓치거나 의미 있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하면 집단과 연결될 기회를 잃는다. 그러면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소속을 잃는다.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개소리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어떤 상황에서든 무시당하고 배제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극도로 고통을 안긴다. 개소리를 함으로써 집단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소속감을 높이는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때로 자신이 전혀 모르는 주제에 대해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개소리다. 거짓은 날개 돋친 듯 빠르게 퍼지고 진실은 느릿느릿 다가온다. 조너선 스위프트. 이 사람은 카리스마를 타고났고 뛰어난 발표 기술을 지녔다. 바로 디펙 초프라이다. 그는 뉴에이지 운동을 이끄는 저명한 인물이며 책과 영상을 기반으로 대체의학 분야에서 유명세와 부를 구축했다. 다음 트윗을 읽어보자. 존재의 목적은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존재의 목적은 표현의 최대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한다. 나와 내 것은 허구이다. 현실만이 순수한 인식이다. 나머지는 모두 감각이고 이미지이고 느낌이고 생각이다. 모든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다. 무슨 뜻으로 읽히는가? 지극히 심오해서 솔직히 나는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다. 디펙은 유명인사가 되고 나서 가짜 심오함을 조장하고 있다. 가짜로 심오한 언어는 과장, 애매모호한 언급, 내부 전문 용어, 유행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알고 있는 척 말하는 고압적인 태도 등을 통해 의미를 의도적으로 불명료하게 전달한다. 디펙의 주장이 가짜로 심오한 것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무슨 뜻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반대로 뒤집었을 때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비유를 적절히 사용하면 설득력 있게 요점을 말하거나 추상적 개념을 명확하게 부각시킬 수 있지만 매우 단순한 대상을 묘사하며 모호한 전문 용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상당히 확실한 신호이다. 개소리꾼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에 맞닥뜨렸을 때 모호한 언어를 써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으로 말한 것처럼 행동한다. 자신의 주장이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가짜 심오함을 사용해 말하는지 판단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디펙 초프라는 파격적인 양자 치유 가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생태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에게 양자 물리학이 자신의 의식 이론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디펙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용어를 은유로 사용했을 뿐 자신의 이론은 양자 이론과 실제로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애둘러 말했다. 개소리꾼에게는 대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야 한다. 유튜브에서 매일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테드 강연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나누는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실제로 테드 강연은 상당한 개소리를 심심치 않게 퍼뜨린다. 테드 강연 중에서 나는 신시아 설로가 했던 간헐적 단식, 변형의 기술에 주목했다. 설로의 강연은 2019년 5월 온라인에 최초로 게시되었다. 첫 달에 200만 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고 누적 조회수 700만 회를 넘겼다. 설로는 식사 시간과 식사 횟수가 체중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설로는 간헐적 단식을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며 자유롭고 유연하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적극 추천한다. 그녀는 지방을 태우는 16대 8 처방을 내리는데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한다는 뜻이다. 선로의 주장을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신체 운동학과 영양학 교수로 재직 중인 크리스타 바라디는 피험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체중 감소와 단식에 관한 임상 시험을 수십 건 실시했다. 바라디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실시해서 체중이 줄었다. 하지만 이때 체중이 감소한 원인은 선로의 주장처럼 신체가 지방 연소 모드로 진입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적게 먹어서, 다시 말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다. 나는 펍메드와 사이크인포 등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간헐적 단식이 몸에서 지방을 더 빨리 연소시키거나 선로가 주장한 훌륭한 작용들을 한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간헐적 단식은 시도에 따르는 위험성이 아마도 크지 않을 것이고 얼마간 체중을 줄이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선로의 주장처럼 만병통치약이 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로의 강연은 개소리일 뿐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다. 선로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느라 내가 소비한 2시간은 선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진실을 구하느라 소비한 시간보다 많을 것이므로 나는 선로의 주장을 개소리라 부를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결국 개소리, 엉터리 주장, 사이비 과학, 괴짜 과학, 철저한 사기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지금처럼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심지어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우리는 비판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한 선로 같은 개소리꾼에게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소비할 것이다. 개소리를 탐지하려면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2가지 중요한 습관, 즉 회의적인 태도와 질문하기를 발달시켜야 한다. 회의적인 태도는 정중한 의심이라는 건강한 요소를 도입한다는 뜻이다. 설득력 있는 진짜 증거로 입증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특별한 주장을 뒷받침할 특별한 증거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나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주선을 보여주고 우주선을 검사하게 해주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주고 외계인의 시체를 보여주고 해부 장면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과학 학회인 왕립학회는 350년 전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는 표어를 채택했다. 우리도 이 표어를 내걸어야 한다. 과학자와 철학자가 과학의 진정한 가치로 오랫동안 인정해온 특별한 속성은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과 대화할 때 개소리를 탐지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같은 일반적인 질문 구조를 고수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죠? 혹은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물으면 개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밝히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왜? 라고 묻지 말아야 한다. 개소리꾼들은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논거를 제시하며 증거를 누락시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묻는 편이 항상 더 바람직하다. 당신이 개소리를 들었을 때 개소리라고 말한다면 그 광경을 보고 결과를 목격한 사람은 자신도 개소리를 들었을 때 개소리라고 말할 용기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든 사람이 개소리를 들었을 때 개소리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실제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세상의 모습에 반응한다.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현실 세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확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환상, 즉 위안을 줄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 현실 감각을 왜곡시킬 수 있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결코 진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편견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러한 편견에 맞서 자신을 보호해줄 유일한 안전장치가 과학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진실을 찾고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고 자신이 진실이기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실로 알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각자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하는 이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참 또는 진실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거짓 뉴스와 거짓 주장이 있으니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개소리를 구분하는 저의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들은 이 책의 내용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지 알고 지냈다면 과거 그의 언행의 정직성이나 정확성은 어땠는지 생각해보고 그 진실성의 기준으로 메시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과거 경력과 이력을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됨됨이는 제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둘째, 전문성입니다.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배경이나 직업적인 경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도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땐 스스로의 이성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셋째, 동기입니다. 메시지를 통해 메신저에게 어떤 이익 또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메신저가 얻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메시지의 진실성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메신저, 전문성, 동기, 이 세 가지 기준으로만 보아도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도덕성과 판단력을 꼽겠습니다. 평소 도덕성이 높고 판단력이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개소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오랫동안 경찰로 일한 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강력범죄의 배경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금전, 즉 돈입니다. 두 번째가 원한, 즉 복수였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치정입니다. 사랑 때문에 강력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인을 두고 강력 범죄를 분석해보면 범인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날마다 정보와 뉴스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당신께서는 개소리에 속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